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뉴저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선남님 핑크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게 제가 살이 좀 찐 동안 맞는 얼마 안 되는 아, 저 그 얘기 셔츠이기 안 하려고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하도 제가 연결할 때마다 우리 유선남님 어떻게 다이어트 잘 되고 계시나 이게 약간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최근에 한 5kg 빼봐서 압니다. 근데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또 저는 셔츠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굴러 가니까 어떻게 약은 다시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제 아니, 다음 오더를 주에요? 들어갈 아, 예정인데, 뭐, 네. 지금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약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져가지고, 어, 사실 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네. 구할 수 있는 편이라,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다 보니까 반대로 좀 늦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늦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지셔가지고 일부러 안 가시는 둘 거 다죠. 아니고요? 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에도 좀 어디 많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시위 현장 같기도 하고요. 또 퍼레이드도 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저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뉴스 때문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적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좋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항만 파업 관련된 이벤트가 주변이어서 한번 사진 찍으러 다녀와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제 문화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안에서 한국이 문화 퍼레이드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뭐 음식 같은 거 축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양쪽 다 사진을 제가 찍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특히 이제 항만 파업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요 주위로 볼만한 뉴스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다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이제 이슈를 정리하기 전에 지난주의 이슈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지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걸까요? 저는 그 데이터 보면서 이거 제대로 집계한 거 맞나? 앞자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틀릴 수 있나 싶기도 쉽게 많이 틀렸는데, 자, 일단 저번 주 키워드 네 가지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요, 실업률과 비농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14만 7천 건이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25만 4천 개가 나왔고요. 실업률도 예상치 4.2%보다 낮은 4.1%로 나오면서 노동 강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음료 서비스, 의료보건, 정부, 사회복지, 건설 분야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요. 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실 7월과 8월의 비농업 고용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뛰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이게 7월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11만 건이 나왔었고 저번 달에 이게 9만 건으로 하향 조정되더니 이번에는 14만 건으로 갑작스럽게 평균 수치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특히 네. 8월 수치도 14만 2천 개에서 15만 9천 개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 요번에 나왔던 지표도 25만 건이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채널에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거 지표 마사지 아니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표심을 갖고 놀기 위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단 요렇게까지 변동성이 높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허리케인도 좀 많았고 아무래도 잠시 파업도 좀 있었다 보니까 아마 좀 변동성이 평소보다는 좀 심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실업률입니다. 일단 실업률이 그래도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건, 실업률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고 보통 저런 비농업 고용 지수에 따른 예상치 상향이나 뭐 아니면 전에 나왔던 지표가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업률이 그래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라는 건 그런 부분들을 뭐 다 감안하더라도 노동 강세 시장인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성인 남성 실업률이 3.7%로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노동 지표가 나왔고 그 당일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ISM 서비스업
지표 내에서도 고용 쪽은 약세가 나왔지만 나머지 지표들에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 아니면 가격 지표, 신규 수출 지표, 고객 재교 지표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트렌드가 개인적으로는 약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최근 들어서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제표 슐츠 같은 경우는요. 9월 고용 보고서 뚜렷하게 강했다. 모든 주요 데이터가 좋았고 연착륙을 가리키긴 했지만 아무래도 단 하나의 지표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 아무래도 여러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 두타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연준이 시간을 갖게 냈고 올해 추가적인 50bp 인하를 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ISM 서비스업 지표 내에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들도 보시게 되면 네. 사실 대부분의 지표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으로 둔화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인터뷰 내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 및 보험과 소매무역 섹터를 제외하고 해서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 섹터 내에서는 단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체적으로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ADP 비농업 고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요. 임금 상승 없이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직장 창출만 좀 상승이 됐다라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ADP 비농업 고용 지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직종은 인포메이션 섹터고요. 특히 레저 쪽, 교육 쪽, 그리고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와 그리고 건설 쪽에서 추가적인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또 항만 파업 쪽 얘기를 할 수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항만 파업 관련해서는요. 임금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6년간 약 60% 가까운 임금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항만 파업이 일시적으로 유예가 되면서 1월 15일까지 임금이 잠정 합의가 됐고 앞으로 1월 15일까지 가는 기간 안에서 항만 자동화에 대한 파업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을 할 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아무래도 노동지표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바로 이란의 아무래도 석유 생산 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 아니면은 핵시설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몇몇 기관에서는 $20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과 저 정도까지의 갈등을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미국 쪽에서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에 대한 증산을 여러모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아마 $200까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리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또 다른 마지막으로 영향을 줬던 섹터는 바로 EU의 중국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45.3%를 승인하는 투표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유럽 쪽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 이거는 불공정하다라면서 항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EU 쪽에 내에서는 승인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한 뭐 주식시장이 다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중국의 커다란 명절을 끝내고 열리게 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들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에 주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키워드들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주요 일정부터 한번 쭉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에도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와 그리고 사실 AI 관련된 데이도 있지만 이번엔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계속 3가지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CPI입니다. 이번 주 내에 정확히 말하면 목요일 날부터 CPI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스케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월요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중국의 휴일이 끝나게 되면서 화요일부터 장이 열리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은 주요 스케줄들이 없고 화요일 날은 미국 에너지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 수요일 날은
10년물 국채 입찰과 연준의 회의로, 목요일 날은 CPI로 대변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로보택스 데이가 있고요.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은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소비자 관련된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9월 지표다 보니까 이 소비자에 대한 심리가 아마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부양책에 대한 반영이 크다면 아마 이번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만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CPI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CPI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낮게 잡혀 있습니다. 특히 CPI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제가 조절을 안 하는데, CPI가 0.1에 2.3%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도 0.11%에 2.25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예상이 잡혀 있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0.2에 3.2%라는 수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로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클리브랜드 연준은 0.27에 3.11%라는 수치로 예상치를 잡아놨는데요. 일단 저번 달에 나왔던 수치 한번 잠깐 리뷰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달에는요,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쪽에 대한 가격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CPI 내용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 전체적인 CPI를 끌고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지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아마 이제는 좀 에너지 쪽을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저번 달에 저희가 제일 가장 우려해야 될 만한 지표는 주거비였고,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알아보면, 이번에는 음식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오름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좋지 않았고 옥수수, 쌀 가격, 아니면 콩 가격, 위트 가격, 모든 것들에 대한 가격들이 9월 달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가격들도 9월 중반에 갑작스럽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치울 수 없는 지표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달하는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특히 소에 대한 가격들이 9월 초반부터 크게 오름세에 이르게 되면서 전달에 있었던 하락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가격 지수는 아마 전체적으로 상승세에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뒷받쳐주는 지표가 그로스리 인덱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알코올과 치즈 가격들, 그리고 그로스리 가격들이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쪽에 대한 고용이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비노코인 지수에도 높게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임금 상승률이 높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한 가격은 중립에다가 개인적으로 놓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솔린 가격은요, 사실 전달에 비해서 이번 달까지 내림세는 확연하게는 했습니다만 9월 17일 기준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사이의 분쟁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295달러였고요. 9월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085달러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 중반부터 가솔린 가격이 상승했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전달에 비해서는 가솔린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전체적으로 난방유에 대한 가격 자체도 8월 달보다 9월 달에 내려오는 지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방유와 가솔린으로 대변되는 오일들의 가격들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쪽과 천연가스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전기 가격들은요, 딱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7일 부분부터 갑작스럽게 전기 가격도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중반부터 전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관찰이 됐고요. 천연가스 가격 또한 9월 중반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서비스로 대표가 되는 전기와 천연가스 섹터 쪽에서는 커다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의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커다란 퍼센티지를 갖고 있고 가솔린의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은 지표가 나왔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자동차 가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는요, 유즈드카로 이제 전체적으로 중고차라고 하죠.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좀 전달에 비해서 5% 가량이나 내려왔다라는 맨하임 인덱스의 발표가 좀 많이 있었고요.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구르스닷컴 기준으로,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받아보는 이제 소매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0.44%가량 상승했다라는 지표 발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PI 지표 자체는 아무래도 소매 가격에 기대는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이 내려왔을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조업 관련된 지수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저번 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에 관련된 제품들이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고한 제품들의 산업들이 좀 있는데, 인쇄, 섬유공장, 플라스틱, 기타 제조업, 전기장비, 식음료 및 담배, 기계 산업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쪽은 석유 및 석탄, 목재 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운송 장비와 컴퓨터 및 전자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왔다. 제조업 기준으로 내려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아마 크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굿즈 가격은 대부분 다 중립에다 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 전체는 이제 상승 쪽에다가 좀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서비스 섹터가 아마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가운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거비인데요. 이제 네. 재미난 거는 주거비가 전달에 0.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아파트먼트 리스트닷컴이라고 렌트비를 구하는, 렌트비에 대한 평균치를 내주고 미국에서 가장 렌트를 구할 때 많이 쓰는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로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달에 0.2% 하락에 힘입어서 이번엔 0.5%까지 크게 많이 빠졌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변화됐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거비는 이번에도 중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연준의 조사 방식 자체와 보통 사기업들이 조사하는 방식 자체 좀 거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 지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긴 했지만 서비스 PMI 내에서 가격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58.9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보니까 분명히 주거비가 중립, 운송비가 중립, 의료 서비스가 중립이라도 기타 서비스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기타. 쪽에서 서비스비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총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CPI가 0.1에 2.3%, 코어 CPI가 0.2에 3.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납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너지 서비스 쪽이나 음식들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CPI 지표 자체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어 CPI는 반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비만 낮아져 준다면 예상치였던 0.2%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제 개인적인 컨센서스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립이 많네요. 이제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네. 거의 다 중립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거의 다 중립으로 적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수치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딱 2개밖에 안 틀렸거든요. 네, 그게 다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0.3에서 0.2% 정도만 나와줘가지고, 네. 이제는 제가 인플레이션이 안정됐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다 저것 때문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심하지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하기가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CPI나 PCE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또 최근에는 이것을 다시 좀 상승시킬 만한 재료들이 있긴 했는데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고, 워낙 이제 고용 관련한 데이터로 경기 침체냐 그렇지 않냐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번 주 시장이 뭐 얼마나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지는 모르겠으나, 또 모르는 게 있으니 또 발표가 되면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기업 이슈 중에서 스피릿 항공의 파산 신청의 논의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피리 항공에서 파산 신청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30%까지 아이고. 빠지는 일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스피릿 항공이 원래는 인수가 되려고 하다가 인수가 실패하게 되면서 파산 신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거의 한 몇 달 전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원래 일어났던 이유는 원래 스피릿 항공 자체가 예전에는 저가 항공으로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하면 얼마 안 되는 항공사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자신만의 영향을 구축하고 있다가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공세로 인해서 이제 전통적인 항공사들이 피해를 많이 입자 자신의 비행기 내에서 몇몇 좌석들을 저가 좌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졌고 스피릿 항공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고, 그 당시에 최근 몇 달간 특히 2분기와 1분기 사이에 항공사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네.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스피릿 항공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계속 파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항공사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트블루 같은 경우는 스피릿을 인수하려다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제 전통적인 항공사들이 마진율을 늘려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저가 항공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상당히 버틸 만한 돈이 많았던 제트블루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소식 자체가 호재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전쟁이 시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공사들 사이에서 비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찰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고 나서 토요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갖고 와 봤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오고 싶어서 얘기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번 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발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쪽으로든 양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호재인 소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실망스러운 소식이 나온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인도량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회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가형 모델 기준으로는 상회를 했고 고가형 모델 기준으로는 하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의 수요가 예전만 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스탠다드 버전은 이제 판매를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관세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면서 이제 롱레인지 버전만 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테슬라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킬 만한 무언가를 준비해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힘입어서 이제 다른 기업들과 같이 토요타 같은 경우도 EV 생산을 2026년으로 연기를 하지만 이 스바루와 협업을 통해서 그 다음 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2024, 2025년을 넘어서 그 다음 해를 조금 노리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맵을도 준비해 주셨는데 힐링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주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돌아왔어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언제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시작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까 보내드릴 때 몇 가지 내용을 하나 빼먹었는데, 어떤 이게 거요? 제가 연준 회의록이랑 원래 좀 이번 주에 최대 있었죠. 명절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갖고 와봤는데, 네. 사실 연준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11월에 대해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파월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번에 나왔던 노동지표 자체가 굉장히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던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연준 회의록을 통해서 11월에 대한 기대감들, 어떤 연준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0bp, 다음 달에 50bp 나올 거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각의 연준 위원들이 얼마만큼 비둘기냐 아니면 매파적이냐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는 요거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중국의 증시는 포몰 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부양책이 190조 원에 해당하는 부양책이 나왔고 재미난 건 이미 190조 원에 해당하는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상의 효과를 중국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중국의 증시 시장이 크게 급상승하면서 이미 중국의 10% 안에 부자들 사이에서 이미 190조 원이 넘는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최대 명절이 들어가게 되면서 오랫동안 주식시장이 닫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열게 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라든지 여러 소식들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 안에서 아무래도 이런 랠리가 계속될지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가 되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과연 이번 부양책의 상승을 동반할 것인지 물론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달에도 어쨌건 마지막 10거래일 정도는 반영이 되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박종훈 팀장과 함께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좀 많이 퍼포먼스를 보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좀 지지율이나 그런 주변의 분위기는 트럼프 쪽입니까? 해리스 쪽입니까? 일단은 카말라 해리스가 많이 유리한 지점에서 이제는 거의 비슷한 지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부통령 토론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번 주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화당 쪽이 조금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라이브 통역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화당 쪽의 부통령이 조금이나마 조금 더 지지율을 가져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고 이게 트럼프의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 쪽이 이제는 카말라 해리스가 토론회를 통해서 가지고 왔던 많은 지지율을 조금 더 극복하는 단계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좀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대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항만 파업이 일찍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IRA의 대표가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파업을 빠르게 종료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나 아마 이번 주에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 아니면 노동 지표 자체가 대선에 조금 더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부터 이제 막 고용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들었는데 연말 대비해서 어떻게 고용 시장의 열기는 지금 좀 체감을 하십니까? 저는 전혀 사실 체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삼성 쪽에서 거의 뭐 이미 지금은 뉴스 나갔지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뉴스가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미리 알고 계셨군요. 네네. 글로벌 워크포스가 거의 한 30%가량 잘렸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삼성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당일날 들어가지고 그때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나오고 이미 뉴스가 나오고 있고 CBS 같은 경우도 몇천 명에 해당하는 인원 잘랐다라는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노동 강세가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표가 특히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는 지점 자체는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물 경제와 지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높게 나온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지표 사이에는 좀 괴리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자체는 보통 조정되는 경우가 적고 실업률을 조금 장난치기가 좀 어려운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률 쪽은 여전히 그래도 노동시장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동시장의 강세는 맞다. 아무래도 연착륙에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제를 알자님이 유산남님이 다시 재취직을 하신 걸 보면 좀 나아지는 걸로 봐야 하는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유산남님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로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